서울 노원구 아파트 15층 햇살이 스며드는 주방에서 김용석은 반찬 두어 가지를 정성스레 담고 있습니다. 72의 나이가 무색하게 손놀림이 날쌔니다. 부드러운 두부조림을 그릇에 담으며 시계를 흘깃 바라봅니다. 6시 45분. 곧 손녀 지은이가 일어날 시간입니다. 할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지은이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타납니다. 22살 얼굴은 이슬처럼 맑은데 눈매는 어딘가 쓸쓸합니다. 용석은 그 눈에서 돌아오지 못한 딸의 모습을 봅니다. 아침에 빨리 움직이는 건 오래된 습관이란다.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용석은 밥 공기를 내밀며 미소 짓습니다. 오후에는 지은이가 좋아하는 도서관에 데려다 줄 예정입니다. 손녀에게 이런 소소한 일상을 선물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식탁에 앉은 지은이는 무언가 망설이는 듯합니다. 할아버지, 저 사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용석은 손녀의 말을 기다립니다. 전원주택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친구 수민이네가 이사 갔는데 마당도 있고 공기도 좋대요. 우리도 가능할까요? 용석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19년 전 제주도에서의 끔찍한 교통사고. 딸과 사위, 그리고 아내를 한날에 잃은 그날, 살아남은 3살배기 지은이를 품에 안고 맹세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이루어주마. 알았다. 한번 알아볼게.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지은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용석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은퇴한 후 모아둔 퇴직금이 있습니다. 손녀를 위해 쓸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3개월 후 용석과 지은이는 서울 외곽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나무와 꽃이 가득한 마당, 맑은 공기, 그리고 조용한 동네. 지은이는 매일 아침 마당에 나가 꽃에 물을 주며 행복해합니다. 용석은 손녀의 밝아진 웃음만으로도 충분했죠. 할아버지, 여기 정말 좋아요. 이사 오길 잘했어요. 지은이의 말에 용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국정원에서 키워온 그의 직감은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동네를 둘러보는 중 몇몇 이웃들의 긴장된 표정, 그리고 소문으로만 들리는 이야기들. 이 평화로운 동네의 이면에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느 날 저녁 용석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주차장에서 검은색 고급 승용차 주변에 몇몇 사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중 한 명,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특히 눈에 띕니다. 다른 이들은 그를 강영님이라 부르며 눈치를 살핍니다. 용석은 그들을 무심한 듯 지나치지만 귀는 그들의 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동네 새로 이사 온 사람들 좀 알아봐. 특히 그 젊은 여자 말이야. 내가 관심 있으니까. 용석의 발걸음이 잠시 멈춥니다. 최근 이사 온 젊은 여자라면 지은인가? 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지은이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할아버지, 오늘 동네 산책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숲길도 있고 새소리도 들리고. 용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 생활 30년 동안 키워온 직감, 그건 결코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용석은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며 주변 상황을 살핍니다.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정보를 수집하는 습관은 은퇴 후에도 남아 있었죠.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은 이 동네에 강두철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사장이라 불리지만 실상은 지역 상권을 장악한 조폭 보스였습니다. 김 선생님 조심하세요. 강 사장 눈에 띄면 골치 아파요. 동네 슈퍼주인 박 씨의 말에 용석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동안 수십 번의 작전을 수행했던 그에게 이런 경고는 오히려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걱정 말게. 나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니까. 그날 오후 지은이가 대학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데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따라옵니다. 지은이가 불안한 마음에 걸음을 빨리 하자 차도 속도를 냅니다. 그때 차가 멈추고 창문이 내려가며 강두철이 나타납니다. 아가씨, 이 동네 새로 이사 왔지? 인사도 할 겸 태워다 줄까? 지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빠르게 걸음을 옮깁니다. 강두철은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이 동네에선 좀 알려진 사람이야. 강두철이라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명함을 내밀지만 지은이는 받지 않고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용석은 손녀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지은이는 망설이다 버스에서 내린 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용석은 차분히 듣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으로서 수십 번의 위험한 작전을 수행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분노가 치밀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있잖니. 다음 날부터 용석은 지은이를 직접 데려다주고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이 강두철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은퇴했지만 아직 국정원의 네트워크는 살아있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만으로 강두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었죠. 강두철 43. 15년 전 폭력 조직에 가담했고 지금은 이 지역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건설업과 부동산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지역 상인들에게 보호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여러 번 받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매번 풀려났죠. 며칠 후 지은이가 다시 불안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그 사람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용석의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집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분했죠. 국정원에서 배운 감정 통제력이 지금도 그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내가 학교까지 데려다 줄게. 그날 밤 용석은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국정원 시절 사용했던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소형 감시 카메라, 추적 장치, 그리고 특수 제작된 스턴건. 모두 불법이지만 그에게는 지금 법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녀의 안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용석은 집 주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의 가방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았죠. 국정원 에이스였던 그의 기술은 아직 녹슬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용석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지은이의 위치 추적 장치가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주말임에도 지은이가 집을 나선 것입니다. 용석은 즉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지도 앱에 표시된 빨간 점은 동네 카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용석은 망설임 없이 그 뒤를 따랐죠.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용석은 창문 너머로 지은이가 친구와 대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안심했지만 곧 긴장이 돌아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카페 앞에 서더니 강두철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카페로 들어가 지은이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용석은 천천히 카페에 들어갑니다. 늙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가 지은이 옆 테이블에 앉았죠. 강두철은 지은이에게 집요하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쳤네. 이번 주말에 내 별장에 놀러 갈래? 친구도 데려와도 돼. 지은이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친구는 당황한 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지은이가 거절하자 강두철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집니다. 왜 이렇게 차가워?
난 그냥 친해지고 싶은 건데. 그때 용석이 천천히 일어나 지은이의 테이블로 다가갑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왔다. 강두철이 고개를 돌려 용석을 바라봅니다. 노인이라고 생각했는지 무시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좀 이야기 중인데요. 잠시만요. 용석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30년 국정원 생활에서 단련된 눈빛, 적을 향할 때만 보이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내 손녀와 대화하고 싶으면 먼저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강두철이 피식 웃으며 일어섭니다. 그의 키는 용석보다 한 뼘 정도 더 컸습니다. 할아버지, 요즘은 그런 구식 방법 안 통해요. 아가씨가 원하면 되는 거지. 용석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지은이가 불안한 듯 용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그냥 가요. 용석은 지은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강두철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손녀에게 다시 접근하면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질 겁니다. 강두철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노인네가 뭘 할 수 있다고 협박이야? 이봐, 난 이 동네에서 꽤 알려진 사람이라고. 용석은 대답 없이 지은이를 데리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지은이는 불안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 동네에서 무서운 사람이래요. 다들 피한대요. 용석은 손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결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저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국정원 시절의 김용석이 돌아와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용석은 오래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국정원 시절 그와 함께 특수작전을 수행했던 동료 박재현입니다. 재현아, 용석이다. 도움이 필요하구나. 전화 너머로 박재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15년 만이네요. 무슨 일입니까? 용석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박재현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내일 갈게요. 걱정 마세요. 다음 날 저녁 박재현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간직한 사내였습니다. 국정원에서 용석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형님, 너무 심각해 보이진 마세요. 이런 건 우리한테는 일도 아니잖아요. 용석은 박재현에게 그동안 수집한 강두철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박재현은 이미지를 살펴보며 무언가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이 얼굴, 10년 전 조폭 관련 작전 때 봤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말단이었는데 이제는 두목이 됐나 보네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지은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용석은 박재현에게 손녀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전부야. 이 아이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어. 박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용석이 겪은 비극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그 끔찍한 사고, 그리고 홀로 손녀를 키우며 정보부 요원으로 살아온 용석의 이중 생활을. 내일 강두철을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용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고를 줘야겠어.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 전에. 다음 날 아침 용석은 지은이에게 박재현을 소개했습니다. 이모부 친구셔. 오랜만에 찾아오셨으니 잘 대해드려. 지은이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눈 후 학교에 갔습니다. 박재현은 지은이가 떠난 후 용석에게 물었습니다. 이모부 친구요? 형님은 아직도 손녀에게 진실을 말씀 안 하셨군요. 용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려서 뭐 하겠나. 그 아이가 평범하게 살게 하는 게 내 역할이야. 오후 2시 용석과 박재현은 강두철이 자주 가는 지역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예상대로 강두철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용석은 담담히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강두철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강두철은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 아니야? 손녀 덕분에 내가 기억하고 있네. 그의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용석은 표정 변화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손녀에게서 멀리 떨어지시오. 그게 당신을 위한 충고요. 강두철의 웃음이 더 커졌습니다. 충고? 노인네가 뭔 충고를 해? 그 예쁜 손녀, 내가 좀 더 알아가고 싶은데. 용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박재현이 그의 옆에서 슬쩍 손짓을 했지만 용석은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겠소. 내 손녀에게서 멀리 떨어지시오. 강두철이 일어나 용석의 앞에 섰습니다. 이봐, 할아버지.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동네에서 나 없이는 숨도 못 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용석은 조용히 강두철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상상도 못할 일을 해온 사람이요. 강두철이 피식 웃더니 갑자기 용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용석의 몸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30년 동안 단련된 몸의 기억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용석은 강두철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강두철이 바닥에 넘어지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강두철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사이 용석은 천천히 몸을 숙여 그의 귀에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내 손녀 근처에 오지 마시오. 다음에는 이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을 테니. 용석과 박재현은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박재현이 감탄했습니다. 형님, 15년이 지났는데도 실력이 전혀 줄지 않으셨네요. 용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군. 하지만 이제 저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용석의 예상대로 강두철은 보복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동네에서 누구도 그에게 그런 모욕을 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강두철은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노인네 알아봤더니 옛날에 공무원이었대. 특별한 건 없어. 하지만 손녀는 약점이 되겠지. 한편 용석은 집에서 박재현과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의 충돌 이후 강두철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우리 쪽 인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연락해 볼까요? 용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옛 동료들에게 연락해봐. 작전명은 클린타운으로 하자.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클린타운은 그들이 국정원 시절 불법 조직 소탕 작전에 붙였던 코드명이었습니다. 박재현은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10여 통의 전화 끝에 5명의 동료들이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용석과 함께 특수작전을 수행했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모두 내일까지 도착한다고 하네요. 형님, 이번엔 정말 옛날 생각이 나는군요. 용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국가를 위한 게 아니야. 오직 지은이를 위한 거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은이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 있었니? 지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누가 절 미행했어요. 학교에서 나오는데 검은 차가 계속 따라왔어요. 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이제야 왔어요. 용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빨리 악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지은이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내일부터는 학교도 가지 말고 집에 있어.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용석의 옛 동료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정예 요원 5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상우, 이진호, 한명수, 정태식, 그리고 유일한 여성 요원 장미영. 모두 50대에서 60대의 나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용석이 형님, 10수년 만이네요. 근데 이렇게 모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상우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모두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용석은 그들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강두철과 그의 조직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죠. 이 작전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야. 개인적인 부탁이니 부담 갖지 않아도 돼. 장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우리가 언제 공식적인 작전만 했나요? 손녀분을 지키는 일이라면 당연히 도와야죠. 다른 이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용석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국정원의 전설적인 요원, 김용석의 지휘 아래 수많은 작전을 성공시켰던 팀이었죠. 고맙다. 자, 이제 계획을 세워보자. 용석은 탁자 위에 지역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는 강두철의 활동 범위와 주요 거점을 표시했습니다. 강두철의 사무실, 자주 가는 식당, 그리고 그가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창고까지. 우선 정보 수집부터 시작하자. 상우는 강두철의 일상을 추적해. 진호는 그의 부하들 명단과 활동 패턴을 조사하고, 명수와 태식이는 그들의 불법 사업 증거를 모아. 미영이는 지은이 보호를 맡아줘.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용석의 지휘력은 여전했습니다. 마치 국정원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죠.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야. 이 지역을 완전히 정화할 거야. 강두철뿐만 아니라 그의 조직 전체를. 박재현이 물었습니다. 형님, 경찰에 증거를 넘기실 겁니까? 용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저들은 경찰과도 연결되어 있을 거야.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이 지역을 떠나게 만들 거야. 작전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용석은 집에 남아 지은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할아버지 주변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생긴 것에 의아해했지만 용석은 그저 옛 친구들이라고만 말했죠. 그날 저녁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김상우가 강두철의 일과를 추적한 결과 그는 매일 밤 11시에 지역 유흥업소를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진호는 강두철의 측근 5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형님, 이 사람들 모두 전과자들입니다. 폭력, 갈취, 심지어 살인 미수까지 있어요. 용석은 차분히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이제 공격 계획을 세울 차례였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목표는 명확해. 강두철의 세력을 완전히 약화시켜 이 지역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야. 다음 날 새벽 강두철의 사업체 중 하나인 건설자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내 모든 자재가 불에 타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라고 발표했지만 강두철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강두철의 측근 2명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한명수와 정태식이 수집한 불법 도박장 증거가 익명으로 경찰에 제보된 것입니다. 강두철의 조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두철은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창고는 불타고 측근 2명은 체포되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운영하던 지역 상점들에서 보호비 납부를 거부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그의 세력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 노인네와 관련 있을 거야. 어서 알아봐. 강두철의 부하들은
김용석에 대한 정보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용석의 과거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상 그는 그저 평범한 공무원이었을 뿐입니다. 한편 용석의 팀은 계속해서 강두철의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장미영은 지은이를 24시간 보호하며 강두철 측의 접근 시도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김상우와 이진호는 강두철의 불법 사업체를 하나씩 폭로하기 시작했고, 한명수와 정태식은 그의 부하들을 따로 만나 회유와 협박을 병행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강두철의 세력은 눈에 띄게 약화되었습니다. 그의 부하 중 절반이 떠났고 남은 이들도 불안해하며 이탈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두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죠. 그 노인네와 손녀를 직접 처리해 이번에는 실수 없이 강두철의 명령을 받은 3명의 부하들이 용석의 집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용석의 팀이 이미 주변에 감시망을 구축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형님, 강두철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금 집 주변을 감시하고 있어요. 박재현의 보고에 용석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예상한 일이야.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차례야. 용석은 지은이를 장미영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팀원들과 함께 최종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밤 강두철을 직접 만나러 가겠어.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재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용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이건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할 일이야. 그날 밤 11시, 용석은 강두철이 자주 가는 유흥업소를 찾았습니다. 예상대로 강두철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용석이 그의 테이블로 다가가자 강두철의 부하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앉아요. 나는 그저 대화하러 왔을 뿐이니까. 용석의 차분한 목소리에 강두철은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물러서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참 대단한 노인이군요. 내 사업을 이렇게 망가뜨리고도 혼자서 찾아오다니. 용석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신의 사업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중단시킨 것뿐이요. 강두철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는 겁니까? 내가 이 동네를 떠나길 바라나요? 용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당신과 당신의 조직이 이 지역에서 완전히 사라지길 바라요. 강두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내가 10년 넘게 일군 세력인데. 용석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는 당신의 모든 불법 행위 증거가 들어있어요. 도박, 갈취, 폭력, 자금 세탁까지. 내가 이걸 경찰에 넘기면 당신은 최소 20년은 감옥에 있게 될 거요. 강두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협박입니까? 용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안이요. 당신이 이 지역에서 조용히 떠나면 이 증거는 공개되지 않을 거요. 강두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아냈어요. 국정원 출신 김용석. 30년 경력의 특수작전 요원. 북한 고위급 탈북자 호위 임무를 성공시킨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하더군요. 용석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의 신원이 노출된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했소? 강두철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 대답은 애노예요. 당신이 누구든 이 지역은 내 영역이니까. 그때 갑자기 유흥업소 전체가 정전되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소리와 비명이 들렸습니다. 불과 10초 후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강두철의 부하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용석의 팀원들이 그들을 제압한 채 서 있었습니다. 강두철은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용석을 다시 바라보았죠. 이게 다 계획된 거였군요. 용석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요. 이 지역을 떠나거나 감옥에 가거나. 강두철은 결국 항복했습니다. 그의 세력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고 용석의 팀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용석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사흘 안에 이 지역에서 모든 사업체를 정리하고 떠나시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시오. 특히 내 손녀에게 접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오. 강두철은 굴욕감에 얼굴을 일그러뜨렸지만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용석의 팀원들에 의해 밖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작전이 완벽했어요. 박재현의 말에 용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어. 내 신원이 노출됐으니까. 집으로 돌아온 용석은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미영과 함께 안전가옥에 있던 지은이는 이제 돌아와도 된다는 소식에 안도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은 건가요? 그 사람들이 다시 오지 않을까요? 용석은 손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 이제 다 끝났어. 그들은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약속대로 강두철은 사흘 안에 지역 내 모든 사업체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일주일이 지나자 그들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동네는 서서히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보호비를 내지 않게 되었고 주민들은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용석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가게도 편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어요. 슈퍼 주인 박 씨의 말에 용석은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는 영웅 대접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손녀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었죠. 작전을 도왔던 동료들도 하나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며 박재현이 말했습니다. 형님, 이번 일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형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용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지은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됐어. 모두가 떠난 후 용석과 지은이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은이는 다시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고 용석은 평소처럼 집 주변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용석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무서워했던 이유가 뭐예요? 할아버지가 특별한 일을 하셨던 건가요? 용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손녀에게 자신의 과거를 숨겨왔지만 이제는 말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사실 할아버지는 공무원이긴 했지만 조금 특별한 일을 했단다. 그날 밤 용석은 지은이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국정원 요원으로서의 30년 위험했던 임무들, 그리고 지은이의 부모님과 할머니를 잃은 그날의 일까지. 할아버지가 제주도 휴가 중에도 작전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던 거예요? 용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때 북한 고위급 인사 탈북 작전이 있었어. 그래서 함께하지 못했지. 그게 내 평생의 후회란다. 지은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 때문에 그런 일까지 하시고. 용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있었기에 그 모든 날을 버틸 수 있었어. 내가 내 삶의 이유였단다. 그날 이후 용석과 지은이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더 깊은 이해와 존경이 생겼죠. 지은이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용석은 손녀에게 더 이상 비밀이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두철이 떠난 이후 동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점들은 활기를 되찾았고 주민들은 더 이상 두려움 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용석은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고 지은이는 학업에 열중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용석은 마당에서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학교에 가기 전 마당으로 나와 할아버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꽃 예쁘네요. 이름이 뭐예요? 용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매화야. 겨울이 끝나고 가장 먼저 피는 꽃이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강인함의 상징이란다. 지은이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73의 나이에도 여전히 강인한 모습으로 꽃을 심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그 매화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가끔 예전 일이 그리워질 때가 있으신가요? 용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정원 시절의 긴장감 넘치는 나날들, 작전을 성공시킨 후의 성취감, 그리고 6개월 전 강두철을 물리쳤을 때의 그 감정들. 가끔은 그렇지. 하지만 지금의 평화가 더 소중하단다. 지은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그때 강두철을 그냥 보내셨어요? 할아버지라면 더 강하게 처벌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용석은 흙을 파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결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단다. 내가 원한 건 그저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었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지. 지은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용석은 손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가 국정원에서 수십 년간 일하며 느꼈던 보람보다 더 큰 행복이 지금 이 순간 느껴졌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대단하단다. 내가 내 자랑이야. 그날 저녁 용석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젊은 시절 사진들, 국정원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지은이의 부모님과 할머니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리 와서 보렴. 이건 내 부모님이 결혼하던 날 찍은 사진이야. 지은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엄마와 턱시도를 입은 아빠,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엄마가 저랑 정말 닮았네요. 용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는 내 엄마를 많이 닮았어. 성격도 닮았고. 사진첩을 넘기다 보니 지은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3살 지은이가 용석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모습, 학교 입학식 날 교복을 입은 모습, 중학교 졸업식 날 상장을 들고 웃는 모습.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용석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이건 내 의무이자 특권이었으니까.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용석은 문득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국정원에서의 30년 가족을 잃은 슬픔, 손녀를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보람, 그리고 지금 이 평화로운 순간까지. 지은아, 할아버지가 국정원에 있을 때는 국가를 위한 임무가 최우선이었단다. 하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의 임무만 남았지. 지은이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할아버지? 용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내 행복이야.
그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임무란다. 다음 날 아침 용석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부엌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앞으로의 날들은 오직 빛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지은이가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벌써 일어나셨네요. 용석은 웃으며 밥 공기를 내밀었습니다. 아침에 빨리 움직이는 건 아직도 오래된 습관이란다. 오늘 학교 끝나고 뭐 하고 싶니?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랑 같이 산책하고 싶어요. 우리 동네가 이렇게 평화로워진 것도 다 할아버지 덕분이니까 같이 걸으면서 그 모습을 보고 싶어요. 용석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작전은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손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은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 될 것 같구나.